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강무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군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서 국가정보학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시중에도 이제 여러 교재들이 나와 있고 또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참고할 그러한 뭐 국가정보학 책자라든가 등등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저는 뭐 참고로 우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가정보학을 갖다가 출판한 그리고 저술을 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박영사에서 2001년, 2006년 이렇게 계속 출판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계속 최근까지 이 국가정보와 관련해서 이 강의를 갖다가 계속 진행을 해왔고, 또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국제학대학원 글로벌 인텔리전스 학과에서 국가정보학의 아주 이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부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강의 서두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사실상 이제 벌써 이제 군무원의 이 시험 관련 국가정보학이 이제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었고, 또 문제들이 많이 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초창기 때는 단순한 그러한 어떤 정보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그러한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조금 기본적인 지식에다가 이걸 갖다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응용력을 좀 테스트하는 문제로 이렇게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국가정보학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원칙, 즉 가장 기본적인 기초 지식에 충실해야 된다. 응용 문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그러한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사실상 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이 좀 더 난이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단순한 어떤 암기 위주의 그러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정보학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그러한 예, 내용이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마스터를 해야 된다. 그러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응용된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좀 깊이 있는 말하자면은 국가정보학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어떠한 그러한 지식을 갖다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즉흥적인 뭐 시중에 나오는 그러한 뭐 문제집들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짧은 기간 내에 한번 훑어보고 그냥 정보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그러한 문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시험에 응하신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즉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사실상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고민을 하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어떤 중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응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이 말하자면 고민해서 이러한 응용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같이 단순한 그냥 책 한 번 읽어보면 다 맞힐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는 이제는 사실상 잘 나오지 않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될 이 강의는 이제 40강인데요. 최근 내용까지 충분히 이 업데이트 된 그러한 충분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그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제 강의만 충실하게 이 40강을 소화하고 또 이것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갖추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열심히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시간 이 주제는 국가정보학의 이해라는 주제입니다. 뭐 출제 경향 포인트를 보면은 국가정보학의 목적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연구 대상이라든가 연구 방법, 연구의 제약성 이렇게 그 분야에 걸쳐서 나왔고 별을 갖다 표시한 것은 그 출제된 그러한 횟수를 갖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선 국가정보학의 목적은요, 국가들이 대내외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비밀정보 활동의 속성과 운영되는 메커니즘을 연구, 실체적인 국가정보 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기본적으로 이 국가정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바로 내셔널 인텔리전스, 즉 국가 차원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어떤 정보를 얘기를 하는데, 즉 액터가 국가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비밀 정보 활동,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가장 어떤 핵심이 되고 있는 거죠. 연구의 핵심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이러한 그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비밀 정보 활동의 그러한 어떤 그 연구를 목적으로 국가정보학은 사실상 이 발전이 됐었는데요. 그 메커니즘 그리고 실체적인 국가정보 활동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정보 활동이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되어 왔었던 이 정당성과 또 필요성, 유용성 이런 순기능을 이해하는데 기여를 한다. 사실상 그 국가정보 활동이라는 것이 뭐 비밀 공작이라든가 정보 수집이라든가 뭐 정보 분석이라든가 또 방첩이라든가 이렇게 크게 4대 그 국가정보 활동에 대해서 이 말하자면 연구가 진행되어 발전된 학문인데요. 이러한 그 4대 영역에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그 정보 활동들이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유용한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국가정보학에서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가정보활동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 이러한 부분인데요.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에 50개가 넘는 그러한 국가들이 사실상 탄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국가정보기관을 말하자면 구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국가정보 활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이 세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건 진짜 뭐 이 어떠한 국가기관이 어떤 공식화된 그러한 국가기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어떠한 그 의심의 눈초리를 또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국가정보기관을 구축을 하고 있고 법과 제도 안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가의 어떤 활동 영역, 활동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 바로 국가 정보 활동의 확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냉전의 도래와 함께 이 국가 정보 활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 국가 정보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또 비난도 있었고 또 비효율성도 있었고 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국가 정보 활동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또한 국가 정보학의 중요한 어떤 목적들이 되어 왔었죠. 세계 국가들의 정보기구와 정보활동의 운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보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가정보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것은 말하자면은 모든 나라들이 행정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는 굉장히 선진적인 그러한 정보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정보기관, 정보기구의 정보 활동의 영역과 그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다. 굉장히 다양하다. 결국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조직과 또 조직을 구성하고 또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국가정보 활동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떠한 그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즉 선진국과 이러한 개도국 간에는 굉장한 어떤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국가정보 활동의 영역에서도 그와 같은 수준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국가정보학이라는 것은 국가정보 활동이라는 이 영역에서 어떻게 더 선진국들의 그러한 그 정보 활동의 그 어떠한 수준을 갖다 연구를 해서 또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보학은 또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는 학문이다. 국가정보 활동이라는 것은 1, 2차 세계대전 이 세계대전이 전개가 되면서 사실상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상 2차 세계대전 당시에서도 사실상 가장 크게 발전을 했었던 그러한 이 정보 활동들이 뭐 영상 정보라든가 신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냉전 시기 그 70여 년 동안에 사실상 냉전기가 계속이 됐었죠. 이 미국과 소련의 이 강대국들이 주도를 했었던 이 냉전 시기죠. 소위 자유민주주의연합과 공산주의 진영 간에 치열하게 전개됐던 그 체제 대결이죠. 이러한 냉전 시기에 정보 활동은 또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냉전을 말하자면 대표하는 그러한 하나의 국제 체제가 바로 이제 동맹 체제죠. 특히나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는 뭐 나토라는 이러한 북대서양 이 동맹 기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바르샤와라는 그러한 공산주의 국가들 간의 어떤 그런 동맹 체제. 결국은 이 동맹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의 정보 대결로 전개가 됐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의 커다란 국제 현상의 변화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안보 유지와 국익의 확대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국가 차원의 정보 활동은 비밀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공개적인 외교를 수단으로 하는 외교 활동과 군사력을 수단으로 하는 군사 활동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여러분들이 뭐 외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이 군사 이 활동, 뭐 전쟁이라든가 뭐 이러한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그러한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 적용돼 왔던 이러한 외교 수단과 군사 수단이 적용되지 못하는 제대로 이 효율적으로
이 적용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냉전의 시기였다. 서로 간에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서 외교라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웠었고, 또 양대 진영이 너무나 큰 이 하나의 어떤 군사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킨다든가 정복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군사 행위 자체가 사실상 너무나 큰 그 리스크를 주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체제도 핵무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나토 서방 국가들의 체계도 핵무기, 서로 가공할 만한 그러한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양 진영에서 서로 군사적 어떤 행위라는 것은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그 비밀 국가 정보 활동이라는 것이 이런 냉전기에 태동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각 국가들은 비밀적인 국가정보 활동을 수행을 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새로운 정부 조직인 정보기구를 설립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국가정보 활동이라는 서로 간의 비밀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만큼 어떤 비밀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노출이 된다 할지라도 부인을 해버리면은 이 비밀을 갖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그 전면전과 같은 뭐 그러한 말하자면 세계 대전과 같은 진영과 진영 간의 그러한 전쟁과 같은 이러한 그 막대한 예산을 말하자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 최소한의 어떠한 이 수단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활동으로서 국가정보 활동이 결국은 발전될 수밖에 없었다. 국가 차원의 정보 활동이 냉전 시기에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행위로 발전해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미국의 정보기구의 창설과 관련된 하나의 히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924년 FBI는 가장 먼저 생긴 그러한 그 정보기관인데요. 여러분들 FBI는 뭐 여러분들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실 거예요. 이 FBI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미국 내에 이 공산주의 세력이 침투하기 시작을 하자 이러한 그 좌파 이러한 세력을 갖다가 이 차단하고 여기에 대한 이 방첩을 위해서 생긴 그러한 연방 보안부죠. 연방 그 수사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FBI가 가장 먼저 이 미국에서 창설이 되는데요. CIA는 여기 보시다시피 1947년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이 종료가 됐는데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2년 뒤에 바로 중앙정보부라는 CIA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은 국가정보 활동에 대한 강력한 그런 수요, 요구 이런 것들이 이를 갖다가 만들게 했고 1952년에 NSA는 국가안전부죠. 이 신호정보만 담당하는 그러한 정보기관인데요. 정보 수집이 이제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서로의 어떤 통치 수단을 감청하기 위한 이러한 소위 그 신호 정보만을 전담으로 하는 그러한 정보기관이 필요하자 1952년에 NSA가 창설이 되는데요. 그 인원만 해도 약 12만에 이렇게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57년에 이제 INR이라고 해서 미 국무부에 말하자면 미 국무부는 이제 외교를 담당하는 그러한 우리 외교부와 같은 것인데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전문들을 갖다가 분석하는 그러한 인포메이션 앤 리서치라는 이러한 정보기관을 국무부 내에 만들기 시작했고 1960년에 이 내셔널 국가정보국이라고 해야 하는
국가 정찰국 이렇게 해야 되나요? 1960년대가 되면서 뭐 유특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첩보 위성들이 등장을 하면서요. 위성 그리고 고고도에서 이러한 어떤 영상 정보 활동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러한 워낙 많은 방대한 수집과 이러한 수집 처리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영상 정보 수집 활동만을 전담하는 이 NRO가 창설이 되는 거죠. 61년에 이제 국방부 내에 이 말하자면 국방정보부가 탄생이 되고요. 2002년에는 그 국토안보부라는 새로운 정보기구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보면 인원만은 약 30만에 해당이 됩니다. 그 2001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죠. 뭐 워낙 유명한 그 9.11 테러가 일어났던 9.11 테러 자체가 바로 이 국제 테러 조직에 의해서 미국이 공격당했고 이 쌍둥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이 항공기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 테러를 당하는 그러한 그 미국 역사상에 외부로부터 이렇게 어떠한 그 이 군사적 공격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치명적인 공격을 받은 사례는 처음 있었다고 그러죠. 자, 여기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테러에 대한 그 대응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국토안보부라는 이러한 정보기관을 약 30만의 그러한 요원을 기반으로 해서 창설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국가정보 활동이라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이와 뭐 미국과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은 냉전 그리고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비약적으로 국가정보 활동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가정보학의 이제 기능을 보면은요, 국가정보 활동의 이제 그 체계화, 국가정보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관련 지식을 체계화한다. 그냥 국가정보 활동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막연합니다. 사실상 뭐가 국가정보 활동이지?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저술을 할 때 3년이라는 그러한 그 시간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국가정보 활동의 영역이 크게 정보 수집, 정보 분석, 그다음에 그 비밀 공작, 그다음에 방첩 이렇게 4대 영역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세분화된 그런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그 필드잖아요. 필드. 필드라는 것은 현재 생생하게 아주 리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떠한 실제의 어떤 행위들이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 학문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학문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국가정보학이라는 것은 국가정보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지식의 하나의 그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떠한 이 필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그 활동들을 얼마큼 체계적으로 이 지식을 체계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국가정보 활동에 대한 연구를 개척해 합리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사실상 모든 학문은 이 합리적인 연구 방향이죠. 모든 지식을 갖다가 그냥 막 그 모아놨다고 그래서 그것이 학문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이론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지식은 그만큼 체계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분류와 분화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합리적인 연구라는 것이 어떠한 데이터를 갖다가 다 모았다고 해서 그것이 훌륭한 지식이 되고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 공유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권위 있는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필요한 이러한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그 엑기스 있는 그러한 그 분야, 방향 이런 부분들을 갖다 또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관련 지식을 채가 일반적인 이론적 틀을 발전한다. 사실상 일반적인 이론적인 틀을 갖다가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제 국제정치학을 이 대학에서 전공을 했었고 학위도 국제정치학으로 제가 연구를 했었지만요. 국제정치학에 나오는 이론만 해도 200가지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200가지 이론이 다 완전한 이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현실주의, 뭐 자유주의, 뭐 구성주의, 뭐 구조주의 등등 이러한 크게 어떠한 그 대분류가 있고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그런 이 하부 이론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론들이 어떠한 그 이 부분적으로 어떠한 그 설명력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으로서 사실상 인정을 받는 건데, 하지만 국제정치 현상 전반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그랜드 티어리라고 그러죠. 이런 대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정보학은 특히나 실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그 어떠한 필드 학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뭐 경영학이나 행정학에 가까운 그런 필드 바탕의 그런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러한 것을 이론으로 이렇게 정립하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쉽지는 않다. 아직까지도 뭐 국가정보학에서 큰 어떤 유명한 이론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이 활동의 영역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하면서 발전해 나가고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보 활동에 대한 합리성 제고인데요. 그 성공 사례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정보 활동의 수행에서 성공에 필요한 요건과 상황들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이 국가정보 활동을 갖다가 연구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 한양대학에서 그 제가 몸담고 있는 이제 또 연구소에서 3년 동안 국가정보 활동 사례를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정보 활동에 대한 사례를 연구를 했는데, 이런 사례들이 여기 보면 정보 활동 수행에서 성공에 필요한 요건과 상황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사례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성공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연구는 왜 실패했느냐, 그리고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쭉 말하자면 체계적으로 그 연구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유용한 성공에 필요한 요건과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패에 대한 연구는 국가의 비합리적 활동이 가져다주는 국력의 낭비, 피해 등을 알게 해줌으로써 반복적인 실패를 회피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 성공 사례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 사례도 연구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국가정보활동 중에 사실상 성공과 실패가 만일 이걸 구분을 해라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5대5라고 이렇게 보고 싶어요. 5대5도 너무 좀 과한 평가고요. 3대7, 성공이 한 30%, 나머지 70%가 실패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어떠한 평가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성공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실패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도 많은 실패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러한 실패 사례 연구가 국력의 낭비, 피해. 왜 실패했는가? 그 유명한 그 실패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이 이제 쿠바 침공을 했던 그 피그만 사태, 피그만 침공 작전. 이건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사실상 그 미국이 그 미국 턱 밑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 쿠바를 갖다가 전복시키기 위해서 쿠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하자면 반군을 조직하고 반군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쿠바 그 피그만이라는 이 해변을 그 중심으로 해서 이 침공 작전, 상륙 작전을 수행을 했다가 완전히 괴멸당하고 말았던
그러한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국가정보학은 이러한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합리성 제고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비판 기능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국익과의 합당성 여부, 국가의 제반 법률과의 합치 여부, 윤리적인 기준, 도덕성을 학문적 논의를 통해 비판한다. 국가정보 활동 중에서 사실상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이제 비밀 공작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냉전 시기에 이 미국과 뭐 소련, 그다음에 뭐 영국, 프랑스 등등 강대국들은 이 약소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비밀 공작을 전개를 했었다. 더구나 이것은 또 냉전이라는 것은 체제 대결과 같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큰 국제 수준에서 글로벌 수준에서의 대결 뭐 이런 국제 현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리고 적대적인 그러한 이 어떠한 국가들을 우호적인 국가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러한 비밀 공작들을 갖다가 많이 전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상 국익에 맞는 그러한 활동을 했는가? 과연 진짜 뭐랄까요? 어떠한 비밀 공작을 통한 지원이 이것이 국익에 합당한 것이었는가? 이런 부분 또 국가의 이제 제반 법률이라든가 이러한 어떠한 규칙 이러한 부분의 어떠한 합치 여부 같은 건데요. 옛날에 이제 이란 콘트라 사건이라고 이제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원래 미국과는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남미에 이 콘트라 반군이라고 미국의 우호적인 세력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 자금이 필요했는데 이 자금 자체를 갖다가 미국 국내 자체에서 CIA도 이제 확보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러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란의 비밀리에 무기를 팔고 그 무기를 말하자면 이 판매 대금으로 반군을 지원했었던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란과의 이제 금수 조치 자체가 거래 자체가 무역 거래 자체가 이제 금수로 말하자면 금지되어 있는 법안을 갖다 위반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불법 자금을 가지고 미국의 우호적인 세력에 대한 공작을 지원했다는 거.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또 미국 내부적으로 논란이 됐었던 사건이었죠. 법은 어겼는데 실제로 비밀 공작의 목적 자체는 또 정당하고 합당한 그러한 부분이었던 거죠. 결국은 관련자들이 사실상 법적 처벌을 받게 됐죠. 하지만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레이건 대통령인데 그 관련자들을 대통령이 사면하면서 사실상 법적으로 이제 면제를 해주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비밀 권력의 남용을 지적하고 정보활동 악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판. 비밀 권력의 남용 부분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있어 왔었던 그런 사례들이죠. 조금 독재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정보기관, 그러니까 국가들에서는 정보 권력의 독점, 악용 이런 부분들이 흔히 자행되어 왔었던 하나의 사례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떠한 케이스도 이러한 논란에 분명히 휩싸이게 되었었고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또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죠. 즉 비밀 권력의 남용이라는 건데 이것은 국가 정보는요 사실상 국익과 국가의 안보라는 그러한 하나의
절대적인 잣대로 이 어떠한 그 기준을 가지고서 저울질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가령 뭐 권력을 갖다가 독재를 위해서 독재를 그리고 독재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국가 권력을 갖다가 악용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정보 실패, 즉 정보의 타락이라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되는데요.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러한 그 인정한 국가 정보 활동이 바로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자 이러한 어떠한 그 행위들이 자행된다면은 이 부분은 당연히 이 악용의 영역 악용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비판의 기능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이 모여서 뭐 학술 세미나를 하면서 국가정보에 어떤 악용과 관련된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이것은 학자들의 어떤 비판의 그러한 그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이래서 국가정보학은 도리어 이러한 부분에서 그 타락을 정보의 타락을 막는 그러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정보 활동을 방지한다. 자, 비합리적, 비도덕적. 이제 도덕적은 이제 여기 보면 비밀 권력의 남용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비합리적이라는 부분도 이제 이 정보기관의 어떠한 이 효율성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뭐 조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이 제도들이 발전되기 시작을 했었죠. 이것은 이제 보통 이제 국가정보기관들이 대통령의 직속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총리의 어떤 직속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이 정보 활동에 대해서 이것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것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제도적인 어떤 통제, 컨트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이 국가들마다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죠. 가장 먼저 생긴 것들이 이제 의회의 그러한 정보위원회라는 거죠. 뭐 미국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있고요.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의회에서 행정부 산하의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을 갖다가 통제를 하는데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이 정보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에서 국가정보학은 비합리성 이런 부분도 당연히 어떠한 그 연구의 영역으로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정보 활동의 이제 발전을 촉진한다. 정보 광대국들이 고도로 분화된 이러한 정보기구, 첨단화된 정보활동, 제도화된 관리, 통제 메커니즘 연구를 통해 선진적인 정보활동을 파악을 한다. 자국의 정보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상 모든 나라보다 그 한계는 있어요. 미국과 같이 16개의 정보기관을 운영하는 이러한 뭐 어떻게 보면 정보 대국이죠. 뭐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뭐 국가정보원, 그다음에 이제 군에 있는 뭐 국군정보사령부, 뭐 안보지원사령부, 그다음에 뭐 국방정보본부 뭐 그런 정도, 뭐 경찰 뭐 뭐 뭐 있는 일부 등등 이런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것은 이제 조직과 예산, 인력의 어떤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 정도의 예산과 조직과 인력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를 운영하면 여기에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왜 이 선진국들은 이러한 엄청난 그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국가정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16개의 정보기관을 과연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어떤 필요성이죠. 그러한 필요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테러, 미국같이 테러 하나만을 갖다 전담하는 그러한 정보기관으로서 DHS, 국토안보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30만의 정보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엄청난 규모의 국토안보부는 도대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구의 대상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테러와 관련된 이 대응 활동은 뭐 국가정보원, 경찰, 아마 그이두 어떤 행정 조직이 기관이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어떠한 수준까지 대응을 해야 이러한 그 치명적인 국가 테러 활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첨단화된 정보 활동, 뭐 제도화, 통제 메커니즘, 국가 대테러 센터라는 것이 그 대테러법이 통과가 되면서 국무총리 산하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도 대테러법 통과를 가지고도 국회에서 10년을 끌었습니다. 어느 기관이 추측이 돼야 되는가? 국가정보원인가? 경찰청인가? 이거 서로 간에 줄다리기 하다 10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국무총리 산하로 국가 대테러 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국가 대테러위원회죠. 그리고 이제 공조하는 체제로 만들어서 결국은 테러 대응 체제를 갖추고 시작을 했는데, 자, 이런 글쎄요, 뭐 어떠한 이 체계가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을 통해서도 많은 어떠한 참고가 될 수 있겠죠. 자국의 정보 활동을 발전시키는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그렇죠. 사실상 영상 정보라든가 신호 정보라든가 또 징후 예측 정보라든가 이렇게 정보 수집의 영역이 굉장히 또 이 세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계속 어떻게 보면 수집 수단이라는 것은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더욱더 수집 수단들도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첩보위성,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첩보위성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제 막 노력하고 있는 초기 단계지만은 미국과 소련 이런 데는 뭐 말 그대로 첩보위성을 200개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아주 초강대국이다. 이러한 첩보위성 체제를 가지고 이 지구 전 구석구석을 갖다가 이렇게 소위 정찰 활동을 수행하는 이러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첩보위성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어떠한 수준의 첩보위성을 발사해서 영상 정보 이러한 정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이러한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로서는 참으로 배울 점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국가정보학이 말하자면은 어떤 연구의 대상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가정보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정보의 체계,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국가의 정보기구, 정보의 활동 사례. 이것은 뭐 가장 쉽게 좀 더 요약을 해서 제가 정보의 체계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 정보의 어떠한 이 생산 과정이라든가, 여기 보면 역할이라든가 순환 과정이라는 것이 소위 인텔리전스 사이클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그러니까 수집과 요구와 수집과 분석과 뭐 그다음에 배포와
뭐 그다음에 환류 등등 이런 순환 체계죠. 생산 소비,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그런 관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보의 체계 영역에 속하는 건데요. 이제 국가 정보학이 조금 어떤 그 체계화를 갖다 좀 설명을 하는 거고요. 국가 차원의 정보 활동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집, 분석, 비밀공작, 방첩을 4대 정보 활동으로 크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첩은 굉장히 또 세분화가 되겠죠. 여기에 뭐 산업보안도 들어가고 사이버 보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제범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대테러도 들어가고 전통적인 방첩도 들어가고요. 또 산업보안도 들어가고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방첩 쪽에 그다음에 안보수사 들어갈 수가 있겠죠. 국가의 정보기구는 정보기구의 종류, 구조, 활동, 관리 체계. 정보기구라는 것이 이제 그러한 어떤 수집 수단에 의해서 뭐 해외 정보, 그다음에 방첩, 뭐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신호 정보 기관, 그다음에 뭐 영상 정보 기관, 뭐 등등등등으로 종류가 나눠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정보 기관의 어떤 구조 자체가 뭐 통합형이냐, 분리형이냐, 뭐 이런 등등으로 뭐 이런 또 관리 체제는 또 굉장히 국가마다 다르거든요. 자, 이런 정보 활동의 사례, 역사적 사례, 성공 실패 원인 분석 이건 대안 분석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 연구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연구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 방법은요. 연구 방법은 이것 뭐 가끔씩 뭐 시험에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 체계 분석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그 정보의 체계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 이러한 투입, 산출, 환류 뭐 이런 하나의 그 이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이렇게 이 국가 정보기관이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에 생산 그렇죠. 이걸 투입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이제 산출 그렇게 해서 어떠한 정보의 그 수요가 있을 때 여기에 첩보가 투입이 되고 정보가 생산되고 이것이 산출이 돼서 다시 이것이 이렇게 평가가 되고 다시 순환이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법적 제도적 분석은 정보기구의 이제 합법적 기반 연구의 유용, 정보기구의 설립은 법적 근거를 통해서 합법성을 인정한다. 사실상 어떠한 그 국가기구라는 것은 그 설립 근거가 필요한 것이고 그 근거는 바로 법적인 그러한 바탕 위에서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법적 기반의 연구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 국가정보원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서 결국 이 기구를 갖다가 말하자면은 이 법적으로 조직을 갖다 이제 그 설립의 활동이라든가 뭐 조직이라든가 뭐 운영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법적 기반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국가정보학 연구를 할 때 특히나 법적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에 의해서 이 기구들이 활동하고 있는가 이 컨트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데는 이러한 그 법적 제도적 분석이 상당히 유용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활동과 임무, 기능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고 통제 메커니즘이죠. 의회와 이 행정부, 뭐 정보위원회가 소위 국가정보기관을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기에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구조와 기능 분석 같은 경우는 정보기구를 아까 같이 하나의 그 구조를 가진 단위체로 보고서 수집, 분석, 비밀 공작, 방첩 이 어떠한 활동으로서 이 수집 활동, 분석 활동, 비밀 공작, 방첩 등 이러한 그 활동적인 관점에서 정보기구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목표별 구조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정보 수집 기구인데 CIA 같은 경우도 이 하나의 기구가 어떠한 목표를 그러니까 세분화하고 있는가. 즉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 뭐 그다음에 뭐 중국, 뭐 이와 같이 전략적으로 비중이 있는 그런 목표들이 다 나눠지는 거죠. 유럽, 뭐 아시아, 뭐 중동 등등등. 자, 이와 같은 부분으로서 구조적 관점에서 이 그 정보 활동을 또 조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정보 활동의 방향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지원 활동 이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인데요. 사례 연구는 각국의 정보 활동 결과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이제 유용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과 실패 사례를 연구하고 원인 결정의 효과적인 분석, 각국이 수행하는 정보 활동의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정보 활동에 대한 유용한 교훈을 추출한다. 이 사례 연구는 이 말 그대로 산교범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사례를 가지고서 응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워낙 방대한 사례들 중에서 무엇을 갖다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이 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중요한 사례들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소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 국가정보화 연구의 제약성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자료의 제약입니다. 비밀에 쌓이는 이 자료, 정보 활동에 그 관련된 그런 자료는 사실상 전부 다 이제 그 비밀 자료입니다. 자, 이런 것 비밀 자료이기 때문에 쉽게 구하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비밀이 이제 해제되면서 30년, 경우에 따른 20년이 지나면서 비밀이 해제된 그러한 그 정보 말하자면 그 개방이죠. 이러한 어떤 시스템들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과거의 자료들이 좀 수집이 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자료에 어떤 제약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비밀 조직, 비밀 활동, 이것이 추측으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학문적 접근이 상당히 제약적인 건 사실입니다. 조직과 활동이 제약되어 있는데 과연 현재 CIA는 어떻게, 현재 러시아의 해외 정보를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갖다가 쉽게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하나는 일반적인 체계의 어려움인데요. 정보 활동이 점점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문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점점 더 어떠한 이 분화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일반적인 어떤 체계화를 하기가 참 쉽지는 않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어떤 특징을 바탕으로 분류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학문이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